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 없었던 한 중학교의 수업 시간 영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업 중 교단에 들어 누워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남학생의 모습, 참으로 참담하다는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양날의 검처럼 부딪히고 있는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문제, 이슈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사랑나무로 알려진 부여 성흥산 느티나무를 찾아가 보고 50년 동안 변함없는 맛으로 사랑받는 부여 맛집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추석 때 이수복 기자 참 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보통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은 오랜만에 만나는 뭐 가족 친지끼리 뭐 고스톱이나 화투 치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에 나오는 이분들은 이 판돈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 타짜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짜고 치는 도박으로 수억대에 이르는 돈을 뜯는가 하면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마약까지 먹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찰이 민박집을 급습합니다. 이불을 덮어 만든 도박판 위엔 포커카드와 함께 5만 원권이 수두룩합니다. 40, 50대 남녀 8명이 함께 골프를 치러 왔다가 밤에 숙소에서 도박을 벌인 겁니다. 현장에선 필로폰 등 2종류의 마약도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8명 중 1명에게서만 마약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7명은 함께 사기 도박을 기획한 일당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박을 기획하는 총책, 타짜 역할을 하는 선수, 재력가를 섭외하는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골프 동호회나 부동산 관련 업을 하며 알게 된 남성 재력가를 노렸습니다. 일당인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피해자들에게 골프를 치자고 유인한 뒤 숙소에 들어와 커피나 맥주에 몰래 마약을 타먹이고 도박을 권유했습니다. 또 승부 조작을 위해 각자 역할대로 정해진 좌석에 앉아 미리 제작된 속임수 카드와 중간중간 약속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충청권 일대에서 모두 7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저기 뉴스에서 처음 나왔던 장면은 실제 도박 현장을 덮치는 장면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가 이 피의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첩보를 듣고 현장을 급습한 건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검거 당시에도 뭐 현금 다발이 다량 발견됐고 물론 이게 포커카드도 있었고요. 피의자 7명이 피해자 1명을 둘러싸고 이른바 짜고 치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7명이 제각기 역할이 있네요. 보니까 뭐 총책도 있고 또 뭐 선수도 있고 마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각자 역할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무섭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전문 도박꾼이었습니다. 소위 모집책이 네이버 밴드나 골프 동호회 등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돈이 많은 갑부 등을 발견하고 목표로 정했고요. 여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이제 접근해서 이른바 이제 이성적인 관계를 쌓습니다. 나머지 조직원, 선수로 불리는데 이 선수들은 동호회 모임 구성원 등 마치 관련 없는 사람처럼 접근을 해서 피해자를 속였고요. 이 충북 진천과 보은 등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전반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평소처럼 골프를 친 뒤 이동한 펜션에서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됩니다. 피해자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만들고요. 그 사이에 포커나 한 판 치면서 좀 놀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도박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현금과 수표 등을 준비했고 또 이를 다량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제공했고 또 세븐 포커나 끼워 넣기 등의 이제 짜고 치는 그 카드 도박으로 이 돈을 다시 따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현재까지 한 7명 정도 되고요. 액수는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상황 자체가 영화 타짜하고 뭐 너무 실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판. 근데 뭐 타짜가 이런 현실을 보고 만든 영화인지 이 사람들이 타짜 영화를 보고 흉내를 낸 건지 참 그것도 궁금할 정도네요. 네, 뭐 확실히 시일이 영화 타짜가 10년도 넘게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예, 그걸 모방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확실히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타짜가 확 떠올랐습니다. 예. 화투와 포커 이 도구는 조금 다르지만 극중 이제 배우 김혜수가 맡았던 그 예림이라는 캐릭터가 네. 그 갑부에게 접근해서 이성적인 관계를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게 수작을 부리는 이른바 그 작업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또 도박판에서는 이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한통속이었던 점,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다시 도박으로 따오는 수법, 이 모두 이제 마치 평행이론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타짜하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상황이 저 정도가 되면은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있구나 이걸 느꼈을 텐데 그걸 못 느꼈었나요? 의외로 예.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도박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자신이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중 하나였겠거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예. 이 경찰에 따르면 나중에 이들의 범행 전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당했다면서 이제 붕괴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럿이 짜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것, 사기 도박을 하는 것도 범죄지만은 이 사람들이 커피나 뭐 맥주에다가 마약을 타서 줬다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범죄 아닙니까? 네, 마약 범죄는 당연히 중범죄죠. 피해자의 판단력을 이렇게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과상을 준비하면서 커피나 맥주에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넣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들은 수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마약을 먹은지조차 몰랐다는 점인데요. 이 마약을 1회 투약량보다 적게 넣어서 이게 환각을 보고 아니면 아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게 만들 정도까지는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혹시 맥주를 마시고 취했거나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느낌은 들었어도 내가 마약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그런 의심까지 들진 않았던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미량을 넣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마약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예, 뭐 마약의 출처가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았는데요. 다만 경찰은 이들 일당의 이제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것과 함께 이 마약을 구입한 경위, 그러니까 유통 경로를 좀 특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도박장에서 털린 돈이 뭐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당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워낙 돈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가 그거를 못 느꼈다는 건 좀 이해도 안 되고요, 그죠? 네. 이게 그 피해자들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네. 있는 중견기업 대표분들이거나 혹은 부동산 업자, 건물주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예. 일단 이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가 실추될까 봐 조금 두렵고 걱정했던 거고요. 또 비록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에 같이 함께 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이성관계까지 얽혀 있으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제 까발려졌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까 걱정했던 겁니다. 또 수천만 원이 든 그 큰 돈이긴 하지만 이들의 삶은 이제 통째로 송두리째 바꿔올 만큼의 그런 큰 돈은 이들한테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나쁜 일이 좀 얽혔다 하는 생각에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추측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 정도 잃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참 다른 세상 분들 같은데 정황상 피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도박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사실 사람들의 시선은 피해자라고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근데 피의자들의 수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총책이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다고는 전해졌는데 뭐 반복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볼 때
전문 도박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조금 더 다수였다고 해요. 네. 이들 모두 이제 자신이 직업은 별다를 게 없다, 그냥 주부였다 이렇게 진술했고 또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벌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사전에 속임수 카드가 동원된 점이나 그리고 또 눈짓, 몸짓도 사전에 맞추고 범행을 했다거나 또 마약까지 동원했다거나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건 철저히 준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피해가 있어도 뭐 도박을 했기 때문에 뭐 신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영화 타짜에서도 그렇고 뭐 이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은 다 파국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화처럼 소위 호구라고 하죠. 이분들은 이제 털어먹는 형태의 도박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들도 애초에 불법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 같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 도박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도박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말 저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이제 새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참 날씨가 아주 선선해져서 정말 아이들이 가을 소풍, 네. 학생들이 가을 소풍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아직 조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곳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시나요? 자, 오늘은 소풍 가기도 좋은 곳이에요. 오늘 나무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최근 인기리에 끝났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죠? 아, 그럼요. 네. 예. 그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맹활약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주말에 이거 몰아서 보느라고 밤도 새고 그랬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나무에 보면은 당시 그 나무가 하나 등장,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예. 나오는데 경남 창원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500년 된 팽나무입니다. 저게 팽나무죠. 근데 드라마에서 저 나무를 지나서 도로가 생기죠. 예. 그 벨 위기가 놓였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뭐 마을을 지켰냐고 나무도 지켰다. 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가 인기에 힘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드라마에 최근에 그 팽나무를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다양스러운 이야기죠. 말 그대로 드라마가 현실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화면 보이는 저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아, 정말 예. 아름답죠? 예, 예.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저 나무가 바로 이제 우리 고장 부여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예. 정식 명칭은 가림성 느티나무. 그 가림성은 그 삼국시대인 501년에 지은 성이에요. 예, 예. 백제의 도성이었던 사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저 산 정상에 400년 된 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 나무의 생김새가 워낙 그 아름다워서요. 수많은 드라마에 등장했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요. 예, 예. 지금 보면은 모양새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아, 예, 예. 근데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예, 예. 다시 합성을 시키면 한번 이쪽 보세요. 이쪽 보시면 예, 예, 예. 이렇게 완전히 아, 하트 모양입니다. 나무는 한 나무인데 양쪽으로 찍어서 이제 합성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너무 이제 저 사진 그 나무가 예뻐서 천연기념물도 지정됐고요. 예, 예. 그래서 저렇게 요술 같은 변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랑나무라고 부릅니다. 사랑나무. 그 많은 드라마에도 등장을 했고요. 예. 제가 이번에 촬영하러 갔다 보니까 많은 연인들이 와서 또 가족들이 와서 인증샷을 찍기도 예. 하고 그야말로 사랑 맹세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요. 사랑이 꽃피는 부여 사랑나무를 만나보고요. 그리고 부여 중앙시장에 있는 특별한 맛까지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가보시죠. 서기 501년? 그러면은 1520년 전에 여기에다 성을 쌓았다고?
야, 그 옛날에 아, 여기에 맨몸으로 서울 샀을 거 아니야. 이런 나무도 근사하네. 아. 자기야, 이거 했어? 이거 찍었어? 예뻐? 예뻐요? 네. 반만 찍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요.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합성을 하면은 하트 모양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 완전히 직사됐어요. 여기 와서. 자,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하트 그려보세요. 하트가 벌어졌어요. 아이고, 나도 와이프랑 와야지. 예부터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로 넉넉한 쉼터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해온 느티나무입니다. 이야, 이게 400년 된 거라고? 원래 여기가 사진 잘 나오는 곳이네. 보니까 뒤에 환한 배경이었고 푸른 하늘. 그래서 찍으면 무조건 실루엣이야. 저도 사랑나무 인생컷에 도전해봤습니다. 사랑나무의 기운을 얻어 모든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꽃길만 걷기를 바라봅니다. 이 부여 중앙시장인데요. 이 시장 안에 옛날식으로 지글지글 이렇게 튀겨낸 옛날식 통닭이 있어요. 제가 그 통닭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빠 지금 2시 가까이 됐는데 방에도 막 손님이 꽉 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기 뭐야 포장 용지 좀 보세요. 꽉 찼죠. 기다리는 손님도 많고 언제 나오나. 여기 주문하면 나오니까 주문하면 그때부터 이제 튀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에요. 이 통닭은 안 나왔는데 아까부터 PD가 뭔가 먹고 있어요. 이거 이거 다 먹어봐야지. 아, 통나무 그냥 먹으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닭똥집이라 닭똥집? 지금 닭똥집을 알았죠? 모래집이라 모래집. 아, 쫄깃쫄깃해 맛있죠 이거. 배고파.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나 드셨으면 이거 도로. 이건 아이고 왜 가져가? 나왔다. 와, 어이구 큼직하네. 이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저는 큰 거. 와,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온세미루라고 그래. 통째로.
그리고 목, 날개, 다리, 그리고 모래주머니 부분. 자. 근데 저는 말이에요. 이 집 올 때마다 제 먹는 방법이 있어. 요거는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 뭐냐면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자. 예전에 이 집 와가지고 이거 하니까 저를 아주 처음 봤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딱 잡고 자, 일어나서 해야 돼. 이렇게 뜯어야 돼. 이렇게 뜯어서, 그리고 한꺼번에 다 뜯으면 이게 식어요. 식으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먹는 부위 그때 조금씩 뜯어 먹어야 이게 맛있는 거야. 자, 봐봐. 야. 신맛이다. 신맛. 이런 거 가지고 다니세요. 응? 목장갑에다가. 이거 시장 통닭, 시장에서 먹는 이 통닭은 생각해보면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아버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시장에 통닭집이 가마솥에다가 쫙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던 거, 튀기던 거. 근데 아버님이 출장 갔다 오시거나 이제 좀 친구들하고 어울려 늦게 올 때는 꼭 요걸 하나 사오셨어. 뭐 지금 횃부대중이라고 그러지, 하얀 종이가 아니라. 그럼 막 사오셔가지고 방에 딱 펼쳐서 깨. 야,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럼 막 눈 딱 비비고 먹었던 그 맛. 그거 다시 먹게 되니까 또 새롭게. 아유. 근데 제가 왜 여기로 왔느냐, 좀 아까 내가 들어올 때 이 집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치킨값이 뭐 한 마리당 25,000원, 심지어 3만 원, 배달료까지 가면은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옛날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 이런 데서는 뭐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렇게 막 저렴한 거, 아니 반마리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측면과 측과 또 내리려고 하는 막 싸우잖아. 근데 사실 싼 거는 또 싼 티를 내려고, 좀 비싼 건 너무 비싸서 못 먹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적당한 가격에 제대로 된 통닭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집이어서 제가 이 집에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연인들이 찾아와 사랑을 다짐하고 50년 변함없는 맛으로 위로를 주는 낭만의 골 부여의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그 시골 통닭을 먹을 때는 목장갑하고 비닐장갑 꼭 필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요. 예. 그 맛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겉밭 예. 속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마솥에 튀기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 특히 튀김옷에 땅콩가루를 붙여서 그 고소한 맛이 극강
예. 예, 아주 정말 맛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튀김 요리는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가서 보니까 이 한 그 가마솥에 네. 4마리 이상을 넣진 않아요. 아. 5마리, 6마리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지죠. 예. 그만큼 이제 50년 된 사장 아주머니의 노하우가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랑나무도 보니까 나무 자체도 워낙 아름답지만 주변 경관이 탁 트여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네. 나무에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고 하면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나무가 좀 훼손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예. 드라마 우영우에 나왔던 팽나무도 펜스를 친다고 그래요. 아.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저 나무는 너무 오래되고 단단하긴 해요. 근데 예. 펜스가 치지 않아가지고 예, 부여군에 물어보니까 펜스를 이제 앞으로 치겠다. 아. 근데 저와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외연도에 우리 고향 외연도에 예. 그 동백나무가 2가지 다른 가지가 붙어서 사랑나무 열리지라고 하죠. 예, 그게 열리지. 2010년도에 이제 태풍 곰파스에서 부러졌거든요. 아. 그래서 저 이제 나무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예. 싶다면 좀 보호해주는 좀 멀리감치해서 사진 찍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다음은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딴딴딴 딴딴딴 따단따단딴딴딴 이 음악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 한 해 세계인을 매료시켰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는 한국인 최초를 넘어 아시아 국적 배우 최초로 에미상 나무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비영어권 부문에서 수상한 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이번 수상 소식에 누리꾼들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강남스타일? Do you know 오징어 게임? 이게 바로 K 콘텐츠의 힘이다. 이제 에미상이랑도 깐부잖아. 고생한 모든 제작진분들 축하합니다.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와 칸에 이어 K 콘텐츠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지난 4월이었죠. 몸무게 490g으로 태어난 초미수가 마리아 양의 소식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150여일의 집중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이달 말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 23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움직임은커녕 자가호흡도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아기도 힘을 내준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만든 마리아를 향해 누리꾼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가야,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이제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모두들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 따뜻하네요. 마리아는 퇴원 이후에도 재활과 산소 치료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에서 추후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럭무럭 잘 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추석 연휴가 끝이 나면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파고든 건 코로나19 재확산세인데요.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계절 독감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트윈데믹 위기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는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1 접종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분들은 백신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으니 꼭 서둘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누리꾼 반응 볼까요? 코로나도 벅찬데 독감까지 올겨울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전쟁이 끝나길 이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2번의 겨울을 나면서 우리에겐 다양한 경험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이 트윈데믹이 극성을 부리더라도 보다 철저한 방역과 개인 위생으로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들어놓은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충남 교원단체 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광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회 대전지부 강영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할 말은 이렇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학생이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교단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는 맞죠.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선생님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예,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이며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힘든 교육 현실을 이미 체감하고 있지만 교사의 무력함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을 뉴스로 보면서 씁쓸함과 참담함을 느끼며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불안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니까 교사를 촬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우선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들고 교단에 가서 충전을 하면서 본인이 보고 싶은 영상을 시청한 것은 학생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는 생활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처음에 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언론에서 좀 보도를 과장해서 한 것도 저는 좀 논란이 거세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느껴졌어요. 학생을 너무 좀 매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충격파가 컸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워낙 친해서 그랬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사실 그걸 선뜻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지금 일반적인 사회 관념이고요. 지금 혹시 선생님, 지금 이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담임 교사의 학급에 임시 담임을 배정해 교사를 분리하는 보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해당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교권 침해 사건으로 사안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학교장 직권으로 지난 1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명 중 2명은 중대 조치, 나머지 1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낮은 수위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징계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2명은 이제 교단에 누운 학생하고 또 우통을 벗고 수업에 앉은 학생이겠네요, 그죠? 예. 네. 선생님께서는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참. 근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선생님께서 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을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도 침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장면을 또 촬영한 학생,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서 웅성웅성 됐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대표님? 제가 그 영상만 보고 전후 상황을 단정짓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 교사가 그동안 학생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해보면서 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단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영상을 보는 건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야, 다른 친구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실갱이하고 하는 동안 오히려 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교사는 나름대로는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업을 마치고 학생에게 따로 문제 행동을 지적할 수도 있는
있는 거고 그거는 교사마다 학생 지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 즉시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교사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교사가 이제 이걸 지적을 하거나 뭐 제지를 하더라도 이게 뭐 어떤 학생들은 아동 뭐 학대다 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학부모들이 또 와서 난리 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권 침해도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제로 선생님들이 제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예. 학습권 침해가 발생해도 선생님들이 네. 학생을 직접 지도할 권한이나 이런 강제성이 네. 현행법상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KBS 9월 4일 뉴스에 나온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인터뷰를 보면 네. 학생이 막 욕을 하면서 왔고 지도하려고 따로 학생을 불렀는데 학생이 밀치는 과정에서 교사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교사는 그 당시에 어떻게 마땅히 대처할 것을 못 찾고 무력감마저 든다고 호소했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사로서 마땅히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네. 할 교권이 추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총에도 이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이런 교사분들이 매년 좀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그 교총에서 예. 지난 7월 말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61%의 교사가 일주일에 5회 이상의 학생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고 응답을 했고 한 주에 10회 이상도 36%나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설문 3분의 결과가 1이 한 주에 있었습니다. 10회 이상 그걸 겪는다고요? 예. 강 대표님. 네. 교권 침해가 이게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원인을 알아야지 뭐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네. 교권 침해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교사가 학부모 예.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도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야말로 정말 서글픈 교육의 현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사의 교육적 권한이 말씀하셨듯이 좀 상당히 부재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 학교의 교육 목적이 학생 지도가 아니라 상위 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전도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학교의 교육 목적이 줄 세우기식 입시 교육이 된 지 오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교권 저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교과 지식뿐 아니라 뭐 삶을 살아가는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 뭐 민주시민의 역량, 책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입시가 우선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마 거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더 어려워지면서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무너지면서 교권 하락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 대표님께서는 이게 학교에서 이런 내부적인 이런 문제점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입시 제도의 문제에 따라서 이제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로 이제 학생들이 서로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지만 제가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입시 제도에 대한 그런 아이들의 경쟁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아이들의 그런 성적을 평가하고 뭐 줄 세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보다 초등학교에서 현재 그 교권과 관련되고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비단 그런 입시 제도의 문제,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선생님께서? 제가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초중 고등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서 25,500여 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이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1순위로 뽑은 게 초, 중, 고등학교 전체 똑같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뽑힌 것이 교원의 권위 약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낄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제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인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불똥이 학생 인권 조례로 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을 강조한 게 아니냐, 학생 인권 조례가.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이제 일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또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인권 조례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반대 목소리에 오히려 더 이번 사건 때문에 힘이 실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 대표님? 우선 저는 학생 인권이 강조돼서 예.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학생 인권과 네. 법률적 권한인 교권을 혼동된 용어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해석의 오류가 계속 생기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중에서 특히? 학생 인권 조례 중에서요. 예. 문제 지금 현재 충남에서 어떤 도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을 예를 들면요. 네. 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중에 임신 출산에 대한 문구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까 봐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임신하면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학습권이 침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해서 학습권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지 네. 그것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이 절대 아닌데 자꾸 그런 쪽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네. 교권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휴대폰 소지나 이런 부분이요. 저는 그런 부분도 무조건 학생들한테 휴대폰을 강제로 걷는 것도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하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교실에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반마다 다르게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한 내용인데 아침에 오면은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반납하고 수업 시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집에 갈 때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반도 있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만 쓰겠다, 이렇게 하는 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결정하면 본인들이 잘 지킬 수밖에 없어요. 서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된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교권 침해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무조건 교사의 권한을 줄인다라고 그런 측면으로만 주장하는 건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 교권과 충돌하는 부분들. 예, 저 강영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휴대전화하고 전자기기 소지에 관한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뜨거운 이슈인데요. 네. 이 조례의 조항은 2020년 2월 25일 학교 규칙으로 자율성을 준다며 초중등교육법상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미 삭제한 상황에서 네. 이거를 충남 학생 인권 조례로 다시 시행하는 것은 제가 있었던 충남의 교육의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조항이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삭제하는 개정을 했는데 이거를 충남의 인권 조례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휴대전화 사용은 제가 상담을 할 때나 학부모들에게도 가장 큰 걱정거리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렇게 가장 예민하고 큰 고민이 되는 휴대전화 사용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오히려 조례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례에서 보장이 돼 있으니까 사실상 그거를 뭐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도 있고 한데 인권 조례에서 꼭 어떻게 교사의 지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책임도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에 예. 권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도 있으면 의무 조항도 반드시 예.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 인권 조례하면은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와 학생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느껴져요. 인권을 가르칠 때 책임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때 선생님의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학생인권 교육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들어요. 오히려. 인권 조례에 교사의 지도권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교사의 지도권은 교권에 대한 내용으로 다 보장돼 있는데 또 학생 인권에 교사의 교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강영미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이제 학생들의 의무도 이제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무를 명시한 조항보다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 훨씬 많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의 그 교직원이나 학교의 장, 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오히려 더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보면 학교가 학생의 인권 침해를 하는 곳인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은 좋지만 학생을 인권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의 장, 교육감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학생의 인권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학원, 학생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 인권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진정한 인권을 위한 조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그 교권보호 조례가 이미 충남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또 교사의 지도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교권 보호 조례는 지금 현재 전국의 7개 시도교육청이 만들었고 충청남도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교권을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충남에서는 홍성의 중학교처럼 교권 침해 사건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런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선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학습권도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친구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마땅한 제재나 교육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보호하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 현장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으로 있는 것이죠. 체벌 금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교사가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뭐 너 수업 방해됐으니까 교실 밖으로 나가라 뭐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현재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그 해당 학생에게 또 학습권을 빼앗는 그런 일로 또 법적인 분쟁이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뒤에가 서 있어라. 그런 것도 이제 인권 침해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뭐 당연히 큰 소리를 쳐도 안 되고 이제 잘 타이르듯이 이야기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오지만 이런 뉴스에 나올 정도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인권 친화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아직도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막연히 학생들의 인권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만 있는 게 네. 아니고 교사도 있고 다른 교직원들도 있고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학교인권위원회라는 기구를 두어서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서로를 좀 처벌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학교 생활을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이 나온 학생들처럼 그런 학생들한테는 교사가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지도의 방법이 네. 예. 훈육을 하거나 혼내거나 체벌을 하는 것만 지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충분히 아이와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잖아요. 대화 상담. 그런 문제 행동을 왜 하는지 선생님들이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능력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선생님은 한 명이고 학생은 많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상대적으로 상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성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충남교총 송광웅 선생님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회 대전지부 강영미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크리에이트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